경제를 보는 눈, 곽수정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경기 변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일상적으로 입에 올리는 말인데요. 경기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경제 활동이 일정한 주기로 상하 운동을 통해 호황기와 침체기를 거듭하며 변화하는 것을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경기 변동은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으로 나눠 나타낼 수 있는데요. 상승 국면은 회복기와 확장기로, 하강 국면은 후퇴기와 수축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네 가지 구간을 경기 변동의 사국면이라고 하는데요. 회복기는 경제가 차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기고요. 확장기는 회복되던 경기가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넘어서 호황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또 후퇴기는 경기가 정점을 지나면 서서히 곡선을 타고 내려오는 시기고요. 수축기에 들면 경기가 더욱 하락해 성장 추세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기 변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경기가 확장되면 지속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정점을 지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계속 경기는 나빠지게 되는 특징이 있죠. 또 경기 확장기는 서서히 일어나고 긴 반면, 수축기는 그에 비해 짧아서 경기 변동이 비대칭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 변동은 반복적이기도 하지만 그 주기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특징도 있는데요. 주요 경제 변수 중에는 물가나 이자율처럼 경기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변수가 있는가 하면, 실업률, 부도율처럼 경기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변수도 있습니다. 즉, 많은 경제 지표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경기 변동의 셈입니다. 네, 경기 변동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몰면 엔진에 대해서 배우시죠?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죠? 먼저 가스를 흡입해서 압축한 다음에 폭발하고 배기하고, 이 행정이라 그러죠. 내행정을 거치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팽창, 수축을 반복을 하는데, 이걸 사이클로 또는 우리말로 순환, 우리말이 아니죠. 한글로, 한자로 순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하고 산수 잠깐 해보시겠습니까? 2008년을 중심으로 해서 10년씩 빼겠습니다. 한번 빼보시죠. 2008년에서 10을 뺍니다. 얼마입니까? 1998. 뭐가 있었습니까? 예, 외환위기죠. 다시 10년을 빼십시오. 1988년. 뭐가 있었습니까?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1978년. 뭐가 있었나요? 네, 오일쇼크 기간이었죠. 1968년 다시 10년을 빼면 무엇이었을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 베를린 문화혁명의 시대 또는 월남전에 대한 반전 운동이 펼치던 시대였고요. 다시 10년 빼면 1958년 무엇이 있었을까요? 거기서 다시 10년을 빼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해였습니다. 이렇게 10년씩 주기가 바뀐다고 하는 이론을 내세운 사람 이름을 따서 저글러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경기 순환은 10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아니면 GDP 용어를 개발했던 쿠츠네츠 교수의 말처럼 14년에서 20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2018년쯤에는 경기가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2008년 이후 10년이 지난 2018년쯤이 되어야지만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터널을 지날 거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순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정의 생생경제. 여러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중견기업이 됩니다. 중견기업이 성장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극히 일부고 절반가량은 다시 중소기업으로 추락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업계에서 중견기업이 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키가 크면 좋을 건데 키가 크면 오히려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제 혜택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견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런 현상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내셨는데요. 위평양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중견기업의 정확한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뭐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되고요. 예.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아니어야 되고, 예. 자산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예. 지분을 30% 이상 출자하지 않아야 되고, 예. 공공기업이 아니고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각 산업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언급하면 네. 전 산업에 걸쳐서 자산 규모가 5천억 원 이하일 것이고 예. 제조업만 보면 상시 근로자 기준 300인에서부터 999인이고 자본금 규정은 뭐 80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다른 업종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보고서에서 중견기업에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총선하고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많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성장사다리 구축이라는 것이 구체화됐고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산업의 허리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허리 부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강조가 돼 있는데 예. 과연 이것이 허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또한 과거의 정부 정책은 어떠했고 그리고 이제 성장사다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현황, 위상은 예. 어느 쯤에 와 있습니까? 이게 이제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예. 제 분석에 한해서입니다만 예. 평균 고용이 이제 424명이고 예. 이것은 대기업의 한 5분의 1 수준이고요. 그렇죠. 재벌 대기업의 37% 수준이고 예. 다만 이제 중소기업보다는 한 7배 정도가 많습니다. 예. 평균 자산 규모도 대기업의 한 13% 정도밖에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재벌 계열사의 11% 수준이지만 예. 중소기업보다는 한 5배 정도 큰 규모 등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규모면이나 아니면 고용면으로 볼 때 정말 중견기업이라 불릴 정도의 내용인데, 예. 왜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갔다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 못하고 다시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일단은 상태를 좀 살펴보면 예. 제가 2000년 기준에서 중견기업을 추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55개, 그러니까 426개에서 55개이고 197개가 이제 중소기업으로 이제 하락이 되었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중견기업이 성장은 어렵고 반대로 중소기업을 하락하는 경우가 네.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중소기업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예. 뭐 때문입니까? 보통 이렇게 대기업 가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예. 우선 제가 살펴보기에는 주요한 경영 지표, 재무 지표라고 하죠. 예. 이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월등히 높고 예. 중소기업으로 추락한 기업들은 매우 미흡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경영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해왔는지 예. 기술 개발을 많이 했는지 예. 어떤 투자를 많이 했는지 더더욱이 이제 기업가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 투자를 네. 했는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경영 합리화 문제, 기술 개발의 문제, 투자 이거는 대충 제가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겠는데 예.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어떤 정신을 말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본인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예. 기업을 하고자 하는 예. 어떤 그런 정신이겠죠. 과거에 예. 이제 우리 1세대 기업인들은 예.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기업을 일구고 성장해 예. 왔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상당히 이제 위축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1세대들에 비해서 2세대, 3세대 경영에 가서는 없는 예. 것에서 뭐를 창조해낸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창조성에 그렇죠.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대기업으로 커가는 데 있어가지고 성장 사다리가 구축되지 못한 거에는 여러 가지 근본 이유가 있을 건데 몇 가지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선 저는 이제 그 재계 등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 정부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상 이제 중견기업에서도 하위 20%의 기업들이 네.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가 상당한 정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하위 20%임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러니까 상위 20%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더 많지만 네. 하위 20% 기업들도 대기업으로 심심찮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것은 뭐 성장 사다리가 이제 그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앞서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기업 자체적으로 투자라든지 네.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이 해외 수출 분야에 있어서도 여전히 기술 개발 등이 안 되니까 네. 해외 진출을 크게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네. 것들이 저는 이제 성장 사다리가 이제 그 제도적인 것 말고 그 기업 자체적으로 네. 그런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이 말레이시아 투자청에서 와서 통상부 장관이 직접 와서 이제 말레이시아 투자를 유치하는 그 세미나를 제가 잠시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 성공 사례를 발표하면서 삼성의 말레이시아 현지 투자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삼성 현지 법인에 관계되신 임원분이 나오셔가지고. 예.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예. 대기업의 성장 사례가 중소기업 성장 사례하고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기업이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 예. 어떤 그 제품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과 함께 이제 그 협력업체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이 관측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매우 바람직하고요. 네. 다만 그것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의 일자리가 네. 상당히 이제 축소되는 뭐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재무 상태 열악한 하위 20% 기업 말입니다. 중견기업. 예. 대기업으로 성장했었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재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어떤 그 규제 속에서도 규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규제잖아요. 예. 사회적 규제이기 때문에 그 규제에 순응하면서 이 적극적인 어떤 그 투자 활동이나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기업이 뭐 사회적 규제, 그다음에 또 시장의 규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받고 있어서 힘든 건 알겠는데 언젠간 한 번은 이거는 치러야 될 홍역이고 이참에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과의 협력, 동반 성장을 잘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이 중견기업은 424명에서 고용 수준을 놓고 보면은 뭐 전체 대기업의 한 37% 수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300명에서 999명 사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용 사정도 악화됩니까? 중소기업으로 위축되면? 이것은 저희 보고서에 아주 명쾌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견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도 사실은 평균 2000년도 482명에서 451명으로 이제 다소 감소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자동화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으로 위축되는 회사는 평균 한 240명 가까이 감소를 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회사당 평균 고용이 약 한 700여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분석 대상 기업의 전체적인 고용 수준은 감소를 했어요. 약 한 7%포인트 감소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중소기업으로 추락된 기업들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산업에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어떤 산업 생태계도 이렇게 통찰해서 보시고 앞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중견기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선 그 기업인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 자체가 좀 그 고치가 돼야 되겠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나 혹은 국민들도 성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치자면 우선 현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견기업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일 경우 때 유무형의 이제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정책을 더 지원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떤 기술 개발이나 해외 시장 이런 개척에 힘을 써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 해외 시장 개척에 대기업의 노하우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계획연구소의 위평양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난항을 거듭하던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고 하네요. 여야 국정조사 특위 간사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청문회 및 증인 채택이 내일 오후 2시까지 의결하기로 하고 청문회는 14일, 19일, 21일 이렇게 3일간 개최를 해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틸은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틸은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4부에서는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서울전화 02-771-0945 또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 아이들이 꿀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꿀벌이 꽃을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비슷한 대답만 나오는데요. 꿀을 따려고요. 그런데 한 아이는 꽃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꿀벌이 놀러가 주지 않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자유로운 사고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이들. 창의 지성 교육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이 창업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코너하고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끝말잇기 시작. 너무 더워. 워터파크. 비싸. 싸게 가자. 반값으로. 롯데카드. 롯데카드로 전국 워터파크 10에서 50% 할인.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썸머 페스티벌. 행사기간 및 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 그녀의 침대가 시몬스였다는 사실 아세요? 기품 있고 편안하게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요새 취업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청년 창업 쪽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조업 창업보다 지식 창업 분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 컨설팅사의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이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된 그 중소기업청에서는
어떤 그 창업 예정자들의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창업이 실현되도록 하는 이런 무한상상 국민 창업이라는 타이틀로 상당히 그 창업을 독려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중기청의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무한상상 국민 창업 이 홈페이지, 이를테면 아이디어오디션.com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접 내가 내는 아이디어를 단순한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이 아이디어를 등록을 하면 누리꾼들이 1차 평가를 하고요. 2차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변리사 디자이너들이 전문가 조언을 거쳐서 어떤 제품화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소비자 평가에서 한 700점이 넘으면 직접 생산, 제조, 유통업체와 연결해서 실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창업 모델이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아이디어 제공자는 전체 제품 매출액 대비 5에서 15% 정도 수익을 공유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실제적으로 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아이디어 건수는 한 2,700건, 이 중에 80% 이상이 40세 이하 청년 창업 예정자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직접 창업이 아닌 어떤 간접 창업을 시도하는 이런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대학가는 어떻습니까? 창업 분위기가? 사실 뭐 대학가는 예전부터 이런 창업 동아리를 중심으로 대학생 청년 창업 이런 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학생 청년 창업이 어떤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청년 창업을 너무 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그 중기청과 창업진흥원이 전국 42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 대학생 청년 창업, 이 창업 인프라 실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창업 동아리 수는 한 1,830개가량, 여기에 가입된 학생 수만도 한 22,500명가량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즉 대학생 때부터 상당히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이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학생 창업자, 그러니까 이미 재학 중에 이미 창업을 하는 숫자도 지금 현재 한 407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 급증하는 이런 사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이 창업학과 개설 붐이 좀 늘고 있는데요. 올해는 12개 대학에서 창업학과가 개설됐고요. 창업 특기생들도 한 12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학마다 실전 창업 강좌가 개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전국에 18개 창업 선도 대학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것을 한 20개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8학기까지 휴학을 할 수 있는 창업 휴학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창업시장, 뭐 대학가 말고 말이죠. 예. 여기에서도 청년 창업자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일반 상권을 한번 보면요. 특히나 이제 신세대 소비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최근에 전국의 대학가 상권이라든지 서울마더라도 홍대나 신촌, 대학로, 건대 같은 이런 신세대 상권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자 비중이 상당히 좀 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이런 신세대 소비층을 타깃으로 해서 좀 남들 기존 창업자와 다른 반짝이는 아이디어, 좀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아이디어를 기점으로 해서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이런 어떤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다양한 아이템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최근에 이 창업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라면 청년 창업자들이 특히 부모님의 대를 잇는 청년 창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아버님, 어머님이 몇십 년 동안 운영하는 가게를 그 대에서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20, 30대 자녀들이 몇십 년 동안 아버님, 어머님이 해오던 이런 부모님의 창업 아이템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를 잇는 창업이 상당히 좀, 특히 외식업 쪽에서 이를테면 순댓집이나 고깃집이나 치킨집 같은 이런 가게를 자녀들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재오픈하는 이런 경향도 일반 상권에서는 요즘 볼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창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게를 대를 이어서 이렇게
대를 잇는 창업이고요. 특히나 기존에 1호점이 있다면 자녀분들을 통해서 2호점을 자녀들 명의로 오픈하는 이런 경우는 신규 창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창업 그러면 대부분 신규의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가업을 이어받는다. 이거는 창업이 아니라 그냥 있는 시장을 있는 자영업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좀 다른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성공 사례가 많습니까? 실패 사례가 많습니까? 사실 청년 창업 시장에서 꼭 성공 사례가 많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청년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 경험이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강한 반면 어떤 실전의 노하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외로 청년 창업 시장 같은 경우는 실패 사례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재미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경진대 이런 게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업계획서 경진대에서 우승, 준우승 이런 1등, 2등을 한 그런 사업계획서 모델이 실제 창업 시장에서는 의외로 성과 창출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당 부분의 젊은 창업자들이 창업을 앞두고 어떤 사전에 그 아이템, 화려한 아이템 아니면 좀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는 많이 앞세우지만 어떤 현실적인 시장 가치는 도외시한 상황에서 사업 계획서를 위한 계획서를 쓰고 있는 이런 경우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청년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창업 그러면 어떤 평생의 업을 위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환상에 매달리는 일부 창업자들 때문에 의외로 시장에서는 뛰어드는 사람은 많지만 또 실패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의외로 저는 청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회사 생활이나 조직 생활 경험 없이 바로 창업에 뛰어들어서 오히려 실패율이 높은 케이스도 있다. 오히려 좀 창업도 좀 커지다 보면 예전에 조직 생활도 해봤던 분들이 자기 회사의 조직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경영 관리를 잘하게 되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근데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창업에서는 실패 없는 창업 시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창업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시행착오나 어떤 실패 경험이 없는 창업자 이런 부분들을 꼭 찾기보다는 오히려 옛날에 이 청년 창업 시기를 통해서 조금만 실패해보는 경험 이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런 사업계획서를 위한 사업계획서에 치중하기보다는 어떤 현장에서 직접적인 좀 체험형 창업 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그 아이템을 먼저 실행하고 있는 선배 창업자분이나 이런 곳에서 직원으로 먼저 한번 예비 창업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충분히 어떤 체험형 창업을 해본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 외에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 먼저 받고 창업 실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청년 창업 플러스 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800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업종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좀 창업 실행 전에 창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수한 다음에 창업을 실행한다면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젊은 분들 중에서 회사원분들 중에서 스크린 골프장 가서 스크린 골프를 치시는 것 같던데 스크린 골프장하고 진짜 골프장하고에서 골프 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학교에서 창업을 어떻게 교육을 받든 어떤 대학에서 어떻게 받든 현장에서 직접 창업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직접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은 분명히 다를 건데 정부가 이런 거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청년 창업 이를 통한 어떤 경기 부양, 고용의 어떤 증대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자칫 자충수 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요. 제가 보더라도 이게 청년 창업이 붐이다. 이렇게 밀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건 창업은 평생의 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청년기부터 창업을 한다면 앞으로 50년의 창업 인생에 대한 로드맵을 저는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어떤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서의 창업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창업 인생을 걸 수 있는 단계별 창업 학교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창업 교육, 창업 스쿨 이런 게 좀
창업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된 다음에 네. 좀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창업 시장을 접근하게 해야만 창업 시장의 어떤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오늘 노무 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서울 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성환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오전엔 비가 많이 왔는데 그죠? 네, 지금 아주 겠네요. 예, 다행입니다. 오시는데 힘 안 들으셨어요. 네, 네. 7721번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한번 해고당한 경험이 있는지라 이것저것 따지다가 신고가 늦어져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근무 시작일과 겹치는 8일치를 더 받은 것 같아서 월급을 받는 날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한 달치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라고 하네요. 인터넷에서 본 글들은 자진신고 시 근무일과 겹치는 날만큼만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한 달치를 모두 반환하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셨습니다. 실업급여부터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죠. 네. 실업급여는 이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요. 네.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퇴직 전에 18개월 중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 이상 날짜로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실업급여 도중에 수급 도중에 지금 취업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 그 원칙적인 부분은 취업 도중에 취업이 될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고 그래서 남은 기간에 반의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제도를 이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8일치가 겹치면서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자진 신고했다고 안 하셨습니까? 자진 신고를 했지만 이미 이제 실업급여는 한 달 단위로 미리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급된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범죄가 성립이 돼도 자수하거나 이러면 범죄는 성립돼도 이렇게 양을 줄여주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한 달 받은 금액은 반환하셔야 되고 그 8일치에 대한 부분은 자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추징되는 부분은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부정수급을 만약에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는 좀 혜택이라기보다도 좀 벌금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드나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미리 받은 실업급여 그 부분은 반환하셔야 되는데 그 이제 8일치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정수급으로 그걸 추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면제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2514번님. 저희 아버님이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4명이 이 4명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을 천천히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꼭 필요해서 달라고 하니까 회사 자금난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계속 피하기만 하길래 지난달에 노동청에 신고했는데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들려오는 답변은 2010년 전에 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퇴직금 적용 사업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이 됐고요. 두 가지 경각 규정을 뒀는데 그 전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무시하고요. 그거는 새롭게 입사한 걸로 보시는 거고 작년 말까지는 50%만 지급을 해도 되는 두 가지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퇴직금은 보통 퇴직할 때 주는 거 아닙니까? 언제 지급합니까? 그렇죠. 발생 자체가 퇴직한 날 다음 날 발생하니까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를 한다 그러면 기간에 뭐 다소 상관없이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요. 퇴사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셔야 되는 소멸시효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네.
퇴직금 지급 약정을 한 경우에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법 제도상으로는 5인 미만이라 발생을 안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면 당사자 간의 약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노동법상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근로자의 유리한 원칙대로 지급을 약정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자금난으로 돈이 없다 이러면 어떡하죠? 그거는 뭐 임금체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임금체불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하면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입증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8721번님, 개인 회생 중입니다. 돈이 밀려서 폐지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미리 받으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퇴직금을 재직 중에 미리 받을 수 없다고 제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알고 있는데 정산이 안 되는 걸로. 예, 원칙적인 작년 7월 26일부터 중간정산이 금지됐죠.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예외적인 경우는 크게는요. 무주택자인 경우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에요. 그다음에 가족이나 근로자가 그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경우에 그다음에 뭐 임금 피크제라든가 아니면 파산 선고 그다음에 여기 사례처럼 개인 회생 절차 개시를 받았을 경우 이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에 5년 이내에 개인 회생 절차를 받았을 때 이런 예외적인 사유 뭐 천재지변으로 노동부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사유도 되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노동부에서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 사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 중이시거든요. 어떻게 뭐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요. 그 회생법에서 그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뭐 5년 이내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이런 부분을 첨부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도 어렵고 일하고 계시는 근로 시장도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항상 을이 열세에 있지 않습니까? 힘드실 겁니다. 이 밥줄이 뭔지는 몰라도 상당히 눈치 보는 인생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끙끙 앓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건데 조금 더 개념치 마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한 노무사께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7918번님입니다. 저는 시급 시간당 급여 5,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8시간을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계속 일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 일주일에 주급이 얼마나 돼야 합니까? 지금 사업장이 정직원분이 5분이고 알바생이 15명가량 됩니다. 이 조건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합니까? 하셨습니다. 자, 주휴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주말 휴일 수당입니까? 그렇죠. 주휴수당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소정근로 시간을 개근했을 경우에는요. 하루에 주휴일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주휴일은 유급 주휴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쉬더라도 그 소정근로 시간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으면 8시간만큼의 수당을 자동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를 지급받습니까? 그거는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 했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8시간을 근무했으면 8시간을 주는 거고요. 일주일에 평균에서 7시간을 근무했으면 7시간치. 이렇게 소정근로가 하루에 몇 시간이냐 요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질문 주신 분처럼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해도 이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요. 이거는 일주일에 어떻게 내내 근무할지 모르겠네요.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좀 전에 6일 근무는 가능한 거죠. 주 40시간을 하더라도요. 그렇지만 일요일 6일 근무했을 때 개근을 하면 일요일 하루는 주휴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7일을 다 근무할 수는 없는 거죠. 그중에 하루는 주휴일이 되고 그 근무는 주휴수당이 되고 또 일주일을 봤을 때 40시간이 넘게 되면 그 넘는 시간은 연장 근로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1314번님입니다. 건설업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2명 정도로 일용직 노동자 고용을 하는데요. 등록 방법과 등록증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 산재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입 후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하셨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하고 처리 기간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개인 사업자 등록은 뭐 관할 세무서에서 하게 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개인 사업자 신청서가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무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으셔야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인허가 사업장이라면 그 인허가증 4번이요. 그다음에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개인 관할 세무서를 찾으시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급이 됩니다. 예. 소요 기간은 일주일인데요. 예. 요즘엔 뭐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에 발급을 받더라고요. 예. 네. 요새 동사무소 가시면 많이 덥습니다. 예, 전산화가 많이 돼서요. 예. 굉장히 쉽게 받더라고요. 예. 쉽게 받으신 네. 대신에 요새 절전이죠. 네. 전기압 기자에서 에어컨을 안 트셔가지고 28도 맞췄는데 상당히 덥더라고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산재, 간단히 산재라고 하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업무상 재해라는 부분이죠. 네. 업무상 그러니까 재해는 부상, 질병, 사망이 발생할 때, 그때 이제 국가의 4대 보험 중에 하나인 산재보험 기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사고 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산재 가입? 네, 그거는 근로자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가입하지 않는 부분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요. 근로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 중 재해라는 것만 입증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업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요건요.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되는 시점인데요. 당연 적용 사업 시점은 근로자가 상시 1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1인이 되는 시점에 사업장에 성립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근로자에게는 취득 신고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때 당연 적용됩니다. 예. 자, 5284번님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가입합니까? 하셨습니다. 퇴직금은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퇴직금은 이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지급하는 거고, 그거 잘못 쓰신 것 같은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가입하는가 이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이제 사업주가 그 가입하시는데요. DB형이냐 DC형이냐 해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그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DC형이나 DB형 아니면 IRP 세 개 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9027번님 회사가 어려워서 휴일 근무를 휴가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휴일 근무는 1.5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맞죠. 그 부분을 대체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 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대체를 해서 만약에 수당을 지급하셔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8231번님 25년간 근무했는데 일거리가 없다고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월급의 50%를 삭감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월급이라는 거는 근로조건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조건의 저하일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노무법인 정성의 방수환 노무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날씨가 변덕스럽네요. 내일 뵙겠습니다.